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혼례 날에. 윤소는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칡덩굴이 목숨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강만술의 혼례 날을. 강만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윤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윤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강만술은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제법 반듯한 외모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첫눈에는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오래 곁에 있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다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고. 아내는 박윤소였습니다. 마을에서 몇 리 떨어진 하동 박씨 집안의 딸로 시집을 때 얼굴에 홍조가 가시지 않을 만큼 젊고 건강한 처자였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이웃과 다툰 일이 없었으며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밥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소를 보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며느리 하나 두면 소원이 없겠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소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강만술이 직접 관가에 신고를 했습니다. 윤소가 나무를 뜯으러 뒷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나와 살펴보니 절벽 아래 바위 틈에 윤소의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고 몸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봄철에 물이 불어 계곡이 거센 탓이라고들 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별 의심 없이 사고로 처리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강만술과 윤소 사이에 심상찮은 기운이 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소가 요즘 들어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 눈이 부어있는 날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웃집 안악이 담장 너머로 무언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 하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눈을 감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으니까요. 윤소가 죽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강만술은 재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읍내에서 장사를 하는 최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윤소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얼굴이 곱고 집안에 재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저마다 눈빛을 교환했지만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혼례 날짜는 가을 초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 날 죽은 윤소가 돌아왔습니다. 강만술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어떤 표정이 스쳤는지를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강만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고. 그리고 그가 윤소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내딛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고. 윤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불빛 아래서 살아있는 자처럼 숨을 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소름 돋았다고들 했습니다. 귀신이라면 차라리 울거나 달려들어야 마땅하거늘 윤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만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으로. 윤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절벽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강만술이 뒤에서 밀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란 그리 쉽게 꺾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소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자라난 굵은 칡덩굴에 몸이 걸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매달려 있던 윤소를 그날 저녁 나무를
캐고 내려오던 인근 마을 노파가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혼자 힘으로는 윤소를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불러 겨우 윤소를 절벽 아래에서 건져냈습니다. 윤소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뒤틀렸으며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노파는 윤소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윤소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윤소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노파는 윤소의 손을 잡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한 때가 있고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오래 산 노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서야 윤소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강만술에게 밀렸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두 손으로 밀렸다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윤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노파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윤소를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만술이 사고로 신고를 해버렸으니 윤소가 살아 돌아왔다 해서 강만술이 그냥 놔둘 리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손을 댈 수도 있었습니다. 노파는 우선 윤소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 판단했고 그 사이에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윤소가 노파의 집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바깥에서는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강만술이 재혼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산 너머 이 마을까지 들려왔습니다. 윤소는 그 소문을 듣고 밥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그런 윤소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면 지는 것이라고. 살아야 한다고. 살아서 제 발로 돌아가야 한다고. 윤소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부터 윤소는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날이 갈수록 걸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토끼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 되어갔습니다. 노파에게는 읍내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향리 아전 출신으로 이제는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관가의 사정에 밝았습니다. 노파는 그 사람을 찾아가 윤소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전 출신 노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소의 말만으로는 관가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거. 윤소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혼례 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강만술이 가장 방심할 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그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윤소가 마당에 나타났을 때 잔칫집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소는 그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등이 고닫고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윤소를 발견하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풍악이 멎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윤소는 강만술 앞에 섰습니다. 오래도록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만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면서 윤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마음속에 다 정해두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말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풍악이 멎고 웃음이 사라지고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윤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강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만술은 상석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홀레복의 깃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새 신부 쪽 집안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강만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강만술의 전처 윤소인 것 같다고. 봄에 절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 했는데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말이 퍼지자 잔치집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를 확인하듯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소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은 맞지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강만술이 그때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번졌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소가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그 힘이 오히려 목을 조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며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신부 집안 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전처가 살아있다면 오늘 혼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고였다 하더라도 죽은 줄 알고 새 혼례를 올린 것이라면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을 이런 자리에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신부의 어머니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신부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풍악잡이들이 눈치를 보며 악기를 챙겼습니다. 잔치상을 차렸던 일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강만술은 그 모든 것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홀레복 차림으로 불빛 아래서 잔칫집이 하나씩 텅 비어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버려진 음식들, 쓰러진 술잔들, 꺼져가는 등불들. 그 한가운데 강만술 혼자 남았습니다. 윤소는 이미 마당에서 물러나 노파 곁에 서 있었습니다. 노파가 윤소의 손을 꼭 쥐었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 다 가기 전에 마을 사람 중 둘이 읍내관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전 출신 노인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럿 있었고 윤소가 직접 몸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신고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포졸들이 왔습니다. 강만술은 아직 홀레복을 벗지도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강만술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오히려 자신이 기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포졸 중 하나가 짧게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직접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강만술은 끌려가다시피 읍내관가로 들어갔습니다. 동원 마루에는 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원님이었는데 이 고을에 부임한 지 오래되어
마을 사정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강만수르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우선 윤소를 불렀습니다. 윤소가 동원 마루 앞에 섰습니다. 원님은 윤소에게 천천히 그날의 일을 말해보라 했습니다. 윤소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봄날 오후 남편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는 것, 절벽가에서 풍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때 등 뒤에서 두 손이 밀었다는 것, 떨어지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 말하는 내내 윤소의 목소리는 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원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강만술은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밀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것을 자신이 잡으려다 실패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처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토록 빨리 재혼을 서둘렀느냐고. 반년도 안 되어 혼례를 올리려 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만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님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전처를 잃은 슬픔이 있었다면 새 장가를 이리 서두를 수 있었겠느냐고. 혹 처음부터 없앨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가 마당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이른 아침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노파의 증언이었습니다. 노파가 동원에 들어서며 윤소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절벽 아래 칡덩굴에 걸려 의식을 잃은 윤소를 발견했을 때 상황을 말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윤소가 처음 자신에게 한 말 남편이 밀었다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원님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강만술을 바라봤습니다. 강만술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관가의 일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것도 관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만술을 우선 구금하고 사실관계를 더 엄밀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강만술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강만술이 끌려가면서 윤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어떤 감정인지 윤소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절벽 위에서 그 눈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단단했습니다. 강만술이 구금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가의 문서 창고에는 봄날 강만술이 직접 제출한 신고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문서를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아내가 나무를 뜯으러 산에 혼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소의 말에 따르면 그날 강만술도 함께 산에 올랐다 했습니다. 신고서에는 그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빠진 부분을 다시 훑어보며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만술과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들이 하나둘 불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원님이 부드럽고 꼼꼼하게 묻자 사람들의 입에서 조금씩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부터 강만술과 윤소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는 것,
강만술이 읍내 최 씨 집 딸을 눈여겨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 윤소가 절벽 사고가 있던 날 아침 유난히 얼굴이 어두웠다는 것. 말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윤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만술을 구금한 방에는 포졸 하나가 교대로 지켰습니다. 강만술은 처음 이틀은 말이 많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부터 강만술은 입을 닫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또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포졸이 나중에 말하기를 강만술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칡덩굴이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칡덩굴, 칡덩굴 하고 낮게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포졸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겼지만 나중에 그 사실이 원님에게 전해졌을 때 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님은 강만술을 다시 동원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웃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강만술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술들이 쌓여갈수록 점점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읍내 최 씨 집 딸을 봄부터 만나왔다는 이웃의 말이 나왔을 때 강만술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원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산에 함께 올라갔느냐고. 단 한마디였습니다. 강만술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동원 마루 위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만술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향한 채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원님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밀었느냐고. 강만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동원 마루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작해온 것이 사실이 된 순간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님은 강만술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살인 미수에 준하는 죄목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배 혹은 중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술이 끌려 들어가던 방향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강만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홀레복 대신 죄인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이 하루 전 상석에 앉아 웃음 짓던 모습과 겹쳐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윤소는 관가 바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파가 옆에 있었습니다. 윤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었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자고 했습니다. 윤소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밥 한 그릇이라는 말이 그 무엇보다 오래 기다렸던 말처럼 들렸습니다. 관가의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박윤소는 한동안 노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강만술의 집이었으니 돌아갈 수 없었고 친정은 하동에 있었으나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먼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윤소 자신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걸을 수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다 아물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파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마당이 있고 그 한켠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쑥갓이 자라고 있었고 마당 귀퉁이에는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그 풍경이 박윤소에게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특별하게 여겨지는 날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박윤소를 일부러 편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아침을 먹고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박윤소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다가 박윤소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 것이냐고요. 신문하듯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도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박윤소는 알아들었습니다. 박윤소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니 곁에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박윤소의 표정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말로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진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노파는 콩을 고르다 말고 박윤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노파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읍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전 출신 노인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는데 강만술이 상부로 이송되기 전 최종 진술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윤소를 없애고 최씨 집 딸과 혼례를 올리려 했다는 것,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다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진술을 받던 아전도 그 자리에 있던 포졸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안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박윤소의 눈빛에는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아주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알면서도 참아왔던 날들의 무게가 그 눈빛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박윤소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마루에 앉아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윤소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박윤소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에는 몰랐던 것이 노파의 마당에서 저녁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박윤소가 노파의 집을 떠나던 날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노파는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박윤소가 눈을 떠보니 벌써 밥이 지어지고 있었고 된장국 끓는 냄새가 방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박윤소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텃밭의 상추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이슬 한 방울을 손끝으로 건드려 보았습니다. 차갑고 둥글고 투명한 것이 손가락 위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노파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박윤소는 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배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노파가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천으로 싼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길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박윤소가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노파가 손을 저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안다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보퉁이를 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노파가 마당 가운데 서서 박윤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윤소가 고개를 한번 깊이 숙였습니다. 노파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하동으로 가는 길은 산을 2개 넘어야 했습니다. 박윤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절뚝거리는 정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주변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잎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색들이 산 중턱에 번져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산을 내려올 무렵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그곳에서 잠시 쉬며 물을 마셨습니다. 주막 앞에 걸터 앉아 노파가 싸준 음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참깨가 박힌 인절미였습니다. 달고 쫄깃했습니다. 박윤소는 천천히 씹으며 길 건너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들판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주인 안악이 박윤소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동으로 간다고 하니 혼자 가기엔 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 하동 쪽으로 짐을 싣고 가는 우마차가 오후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마차를 얻어 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감사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볕이 기울어질 무렵 우마차가 출발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마차 위에 박윤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부는 나이든 노인이었는데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박윤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차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박윤소는 마차 위에서 흔들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날 절벽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등 뒤에서 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설마 했었습니다. 설마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 이후로 뼈에 새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마차가 작은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마부 노인이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마을 안쪽의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박윤소는 자리에 누웠다가 한참 만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는 깨고 나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에서 깼을 때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산을 넘어 하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이 내리막으로 바뀌면서 저 아래로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박윤소는 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이었습니다. 하동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박윤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는 길, 어릴 때 뛰어다니던 골목이 그대로였습니다. 돌담이 그대로였고 담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감나무를 보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긴장대로 감을 따주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엄마가 마루에서 소쿠리를 들고 기다리던 모습, 그것들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친정집 살인문 앞에 선 박윤소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익숙한 그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박윤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닦을 생각도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박윤소가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서 뭔가를 다듬고 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박윤소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박윤소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두드렸습니다. 박윤소는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 칡덩굴에 매달려 의식을 잃었던 시간, 노파의 집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던 밤들, 관가 마당에서 강만술이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 표정 없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울음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박윤소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 등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어머니 품에 안긴 박윤소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박윤소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윤소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윤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군 손이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조기 한 마리. 그러나 박윤소에게는 그 밥상이 잔치상보다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만술 집에서 상을 차릴 때 늘 긴장했었습니다. 반찬이 부족하지 않은지, 간이 맞는지 남편의 눈치를 살폈었습니다. 지금 이 밥상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더 떠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소는 그 말을 들으며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쌀이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 박윤소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반기는 이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물어보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나간 일보다 지금 이 마당에 내리쬐는 햇볕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온 이웃들에게 차를 내주고 이야기꽃이 피는 사이 박윤소는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럽고 단단한 흙의 감촉이었습니다. 박윤소는 그것을 느끼며 작게 웃었습니다. 살아서 이 흙을 만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그날 박윤소는 텃밭 앞에서 새로이 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하동마을도 조용히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졌고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소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속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정에서의 날들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쌓여갔습니다. 아버지의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를 빻고 젓갈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일했습니다.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읍내에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아전 출신 노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강만술이 상부로 이송되어 최종 신문을 받았으며 살인 미수 및 허위 신고죄로 유배형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기약 없는 유배라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그 소식을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제자리를 찾아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윤소의 친정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습니다. 나이는 박윤소보다 몇 살 위였고 일찍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성품이 온후하고 글을 잘 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박윤소의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찾아오면서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훈장은 박윤소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윤소가 마당에서 일을 하면 멀리서 바라보다 이따금 거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내려주거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과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윤소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윤소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훈장이 박윤소에 대해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박윤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박윤소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마지막 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맑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은 속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그 말을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눈빛. 박윤소도 사실 그것을 보았습니다. 훈장의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며칠 더 생각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이유가 있다는 노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박윤소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지만 닫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박윤소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박윤소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집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밤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내일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 모름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고도 반가웠습니다. 박윤소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오래 느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윤소의 친정 마당에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가지 위에 다닥다닥 매달려 이른 봄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박윤소는 아침마다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봄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 같은 봄이었지만 발 아래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이제는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훈장과는 겨울 내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고 박윤소의 아버지와 셋이서 밭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훈장이 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박윤소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훈장이 박윤소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윤소가 겪어온 것들을 알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소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습니다. 박윤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그 눈이었습니다. 박윤소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으면 천천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였고 박윤소의 부모님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잔치 음식보다 웃음이 더 많은 자리였습니다. 박윤소는 혼례 내내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발 아래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박윤소의 어머니가 박윤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잡았습니다. 박윤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로 마당의 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산수유 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훈장의 서당은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서당 뒤편의 작은 집에서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첫날 아침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박윤소는 두레박 가득 차 있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아침 하늘이 비쳤습니다. 파랗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따금 읍내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강만술이 유배지에서 잘 지내는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이름이 들려올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것이 이미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박윤소의 하루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파에게는 봄이 되자마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씨를 직접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봄이 왔다고, 산수유꽃이 피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전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습니다. 훈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아침마다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윤소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뜸 들어가는 냄새, 아이들 글 읽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것들이 뒤섞이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아침들을 하나하나 느꼈습니다. 지나쳐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에 손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도, 밥 짓는 냄새도, 맑은 우물물도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우물가에 이름 모를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박윤소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